박마님의 서슬퍼런 눈빛이 연화를 찾을 때 연화는 장롱 밑에 숨어 아버님의 유언장을 보며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뒤이어 들려온 박마님의 비명 같은 호통이 적막한 저택의 밤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지요. 깨서 못할까. 장정들의 횃불이 빗줄기를 뚫고 짐승처럼 쫓아왔고 연하는 겁에 질린 수련의 손을 잡고 깎아지른 담장 너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진흙탕에 구룩 가시덩굴의 살점이 뜯겨나가면서도 자매는 오직 살기 위해 빗속을 달리고 또 달렸지요. 기력을 다해 쓰러지기 직전 강 건너에서 은은하게 비치는 떡집의 등불이 자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타난 할머니는 마치 이들을 기다렸다는 듯 모든 목숨이 기어이 문턱을 넘었구만 하며 자매를 거뒀지요.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주실 거죠? 그럼 달빛 잠자리 이야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는 구멍이라도 난 듯 시커먼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떡집의 낡은 반장문 너머로는 박마님이 보낸 장정들의 거친 숨소리와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지요.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묵직한 떡방아 공이를 쥔 채 문 밖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방 안쪽 어두운 구석에는 온몸이 흙탕물로 범벅이 된 연화와 수련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품속에는 젖어버린 약조서가 심장 박동과 함께 요동치고 있었고 말을 잃은 수련은 연화의 낡은 치맛자락을 부서질 듯 꽉 쥐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아이들의 공포를 읽어낸 듯 보이지 않는 벽처럼 자매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박마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 흉측한 노파가 기어이 명주를 재촉하는구나. 당장 그 요망한 것들을 내놓지 않으면 이 집을 통째로 태워버리겠다. 할머니는 비죽이 웃으며 떡시루 위로 하얀 김을 내뿜었습니다. 그 고요한 카리스마는 오히려 밖에서 날뛰는 이들의 광기를 비웃는 듯했지요. 할머니는 천천히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연화는 할머니의 등 뒤에서 숨을 멈추었지요. 문이 열리자마자 들이닥친 것은 차가운 빗물과 함께 번뜩이는 장정들의 칼날이었습니다. 박마님은 미친 여자처럼 머리칼을 풀어헤친 채 떡집 안으로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내 집안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도둑년들이 여기 숨어 있다는 것을 다 안다. 박마님의 눈동자는 탐욕과 살기로 이글거렸습니다. 이 방은 횃불을 높이 들어 할머니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박마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방금 쪄낸 뜨거운 떡 한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님, 이 비바람 속에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덜 되었는데 이리 무례하게 구시니 떡 맛이 떨어집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묵직했습니다. 박마님은 할머니의 기세에 눌려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지요. 연화는 할머니의 등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훔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것은 마님이 우리 아버님을 해치려 했던 증거일 뿐입니다. 그 말에 박마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 방은 당황한 듯 박마님의 눈치를 보며 횃불을 휘둘렀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망령된 소리를 하느냐. 저것들을 당장 끌어내라. 장정들이 할머니를 밀치고 들어가려던 찰나 할머니가 묵직한 가마솥 뚜껑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깨서지 못할까. 이 떡집은 함부로 발을 들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고을 사또께서도 내 떡 맛을 보러 몸소 오시는 곳임을 잊었느냐. 할머니의 서슬퍼런 일갈에 장정들은 멈칫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박마님은 이를 갈며 할머니를 노려보았지만 할머니의 깊고 고요한 눈동자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지요. 결국 박마님은 다음을 기약하며 빗속으로 물러갔습니다.
떡집에 다시 정적이 찾아오자 연화는 할머니 앞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지요. 할머니, 저희를 왜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저희는 이제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처지입니다. 할머니는 연화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내 너희 아버님께 입은 은혜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니 어찌 너희를 모른 척하겠느냐. 연화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와 아버님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할머니는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할머니의 기억은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새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비극의 씨앗이 뿌려졌던 그날, 자매의 평화로웠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으로 말이지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새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만 해도 연하와 수련 자매가 살던 고택은 고을에서 가장 따스한 햇살이 오래 머무는 평화롭고 고즈넉한 곳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인품이 높고 학식이 깊어 마을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성인이라는 칭송을 한 몸에 받던 덕망 있는 선비였지요. 연화는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단아함을 빼닮아 서재의 깊은 책 향기를 사랑했고, 동생 수련은 마당 구석구석 피어난 이름 모를 풀꽃들과 대화하며 매일매일을 꿈결처럼 평온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담장 위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아버님이 원인 모를 병으로 갑작스럽게 자리에 눕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버님의 안색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고 집안에는 매캐한 약탕 냄새와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지요. 홀로 남겨질 어린 딸들을 지켜줄 든든한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버님은 결국 먼 친척의 중매로 박마님을 새 안주인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박마님이 처음 대문을 들어서던 날, 그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누구보다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자매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어찌 이리 고운 애기실이 있을꼬. 내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너희의 어머니가 되어 평생을 아끼고 보살펴주마. 그 부드러운 목소리와 은은한 분 냄새에 연화는 잠시나마 아버님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잊었습니다. 수련 역시 박마님의 비단 소매를 잡으며 수줍게 웃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양의 탈을 쓴 늑대가 곤줄인 이빨을 감추고 다가오는 줄 모르는 자매의 순진한 믿음이었을 뿐이지요. 박마님은 가문의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자마자 자신의 내면에 숨겨둔 시커먼 욕망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님의 약탕을 직접 다리고 자매의 옷가지를 살피며 지극정성을 다하는 척했으나 그녀의 뱀처럼 차가운 눈길은 항상 안방 깊숙이 숨겨진 보인과 전담 문서가 든 괴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박마님의 마음속에는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어 몰락해가는 친정 가문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뒤틀린 야망이 뒷다리를 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깊은 밤, 연화는 아버님의 병세가 걱정되어 약을 챙기러 가던 중 사랑채에서 새어나오는 은밀한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박마님과 고을에서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이방이 마주 앉아 촛불 아래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었지요. 이방은 기름진 얼굴을 실룩거리며 박마님을 향해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걱정 마십시오. 대감의 명줄은 이미 내 손안에 든 것이나 다름없으니 이제 남은 것은 저 어린 것들을 치워버리는 일뿐입니다. 이방의 말에 박마님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쥔 손끝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황금 백냥이라니 생각보다 쏠쏠하구만요. 그 아이들이 사라지면 이 집의 모든 전답과 권세는 온전히 제 차지가 되겠지요. 연화는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소름을 느꼈습니다. 평소 자애로웠던 박마님의 얼굴이 일렁이는 촛불 아래에서 기괴한 괴물처럼 일그러져 보였고, 그녀의 화려한 비단 치맛자락은 마치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핀 꽃처럼 붉고 불길하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소리를 삼켰습니다. 이 운명적인 만남이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 거대한 덫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워 핏발이 선 눈을 비비며 방을 나섰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어젯밤 보았던 이방의 가죽신 흔적이 진을 속에 기괴한 형상으로 깊게 박혀 있었지요. 연화는 가슴이 방망이 질치는 것을 느끼며 헛간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열리며 박마님이 우아한 몸짓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평소 자매가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던 화려한 비단 자수 저고리가 들려 있었지요. 박마님은 연화를 발견하자마자 마치 친딸이라도 대하듯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연화야, 내 아버님이 곧 쾌차하실 기미가 보이니 미리 이 고운 옷을 입고 단장하여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박마님의 목소리는 항아리에 가득 찬 꿀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웠으나 연화의 귀에는 사람의 뼈를 갉아먹는 독충의 날갯짓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고리의 수놓인 붉은 모란꽃은 마치 어젯밤 그녀가 내뱉었던 탐욕스러운 피 냄새를 머금은 듯 불길하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연화는 차가운 비단 감촉이 살결에 닿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자신들을 안심시켜 덫으로 유인하려는 박마님의 은밀한 욕임을 직감했습니다. 연화는 여기서 박마님의 비위를 맞추며 기회를 엿볼 것인지 아니면 당장 수련의 손을 잡고 도망칠 것인지 첫 번째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연화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비단 옷자락을 꽉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은 호랑이의 아가리 속에 머리를 밀어넣고서라도 진실을 찾아야 할 때였으니까요. 박마님은 연화가 비단옷을 받아들자 만족스러운 듯 비죽이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들고 온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꿀떡과 향긋한 수정과가 놓여 있었지요. 수련이도 불러오너라. 아버님 병수발에 고생이 많으니 이 달콤한 보상을 좀 나누어 먹어야지. 박마님은 떡 하나를 손수 집어 연화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달큼한 조청 향기가 코끝을 찔렀으나 연화는 그 속에 숨겨졌을지도 모를 비소의 기운을 생각하며 마른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떡 사려, 영혼의 허기를 달래주는 떡 사려 하는 낭랑하고도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떡집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떡볼을 어깨에 메고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박마님의 손에 들린 꿀떡을 빤히 쳐다보았지요. 할머니의 깊고 고요한 눈동자가 박마님과 마주치는 순간 박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떡을 쥔 손을 뒤로 감추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연화에게 다가와 붉은 팥이 가득 박힌 투박한 시루떡 한 조각을 건네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화려한 꿀 뒤에는 독이 숨는 법이고 투박한 고물 속에는 진심이 담기는 법이지요. 할머니가 떠난 뒤 박마님은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지더니 자매에게 엄한 금기를 내렸습니다. 아버님이 안정을 취하셔야 하니 오늘부터 절대로 아버님의 서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만약 내 허락 없이 그 문턱을 넘는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연화는 박마님의 서슬퍼런 경고 속에서 오히려 확신을 얻었습니다. 아버님의 서재, 그 굳게 닫힌 문 너머에 박마님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하는 추악한 진실과 가문의 운명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연화는 떡집 할머니가 남기고 간 팥떡의 쌉싸름한 맛을 혀끝으로 느끼며 금기된 문을 열 결심을 굳혔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예전처럼 정갈한 종이 향기나 마른 분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박마님이 안방에서 피워대는 저급한 향 냄새와 장마철의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답답하게 짓눌렀지요.
연화는 아버님의 젊은 시절부터 함께했던 충직한 노비들이 하나둘씩 억지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빈자리는 눈매가 사납고 걸음걸이가 거친 사내들로 채워졌으며 그들은 마치 주인이라도 된 양 집안 구석구석을 감시하듯 쏘다녔지요. 수련은 공포에 질려 부엌의 커다란 장독 뒤에 몸을 숨긴 일이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연화는 동생의 가녀린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 집이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닌 거대한 감옥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연화가 아버님의 약탕기를 씻으러 우물가에 갔을 때 새로 들어온 몸종들이 연화를 보며 비죽비죽 비웃음을 흘리는 것을 보았지요. 집안의 위계는 이미 무너졌고 박마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집안의 모든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박마님의 나직한 웃음소리는 장마철의 천둥소리보다 더 섬뜩하게 연화의 귓가를 파고들었지요. 박마님은 롯데야에 담긴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연화의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긴 옥비녀를 제 머리에 꽂으며 이제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은 자신뿐이라는 오만한 생각에 사로잡혔지요. 박마님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계획이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맹목적인 확신이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박마님은 고을 이방을 사랑채의 가장 어두운 방으로 불러들여 마지막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방의 기름진 웃음소리가 빗물에 젖은 기와를 타고 흘러내렸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촛불 아래에서 괴상하게 뒤섞여 벽면을 가득 채웠지요. 박마님은 연화가 고된 일에 지쳐 잠든 틈을 타 소리 없이 연화의 방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소매 안에는 아버님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황금보인이 숨겨져 있었고 그것을 연화의 낡은 옷궤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연화는 가문의 가보를 훔친 도둑으로 몰려 평생을 노비로 살아가게 될 처지였습니다. 박마님은 일을 마치고 방을 나오며 차가운 빗물에 손을 씻어내었고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광기가 서려 있었지요. 하늘에서는 곧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듯 번개가 번쩍였고 박마님의 뒤틀린 욕망은 파국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박마님이 나가자 연화는 수련을 깨웠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다가는 노비가 될 일밖에 안 남았던 게지요. 밖에서 들려오는 장정들의 술주정 소리는 연화에게 도리어 용기를 주었지요. 마침내 삐걱하며 문이 열리자 연화는 수련 손을 잡고 칠흑 같은 빗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오프닝에서 보았던 그 긴박한 질주가 이렇게 시작된 것이지요. 등 뒤에서는 개서라 하는 고함과 횃불의 일렁임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자매는 깎아지른 절벽 끝에서 서로를 껴안고 소용돌이치는 강물 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차가운 물살이 온몸을 휘감으며 의식을 앗아갈 무렵 연화의 손끝에 닿은 것은 강가 버드나무 뿌리와 그 너머에서 비치는 희미한 등불이었습니다. 자매는 지옥 같은 저택을 빠져나와 운명처럼 할머니의 문턱을 넘게 된 것입니다. 정신이 좀 드느냐. 할머니의 나직한 목소리에 연화는 눈을 떴습니다. 이제 시점은 다시 현재 할머니의 따뜻한 떡집 아랫목입니다. 연화는 품 안에서 젖어버린 약조서를 꺼내 보였고 할머니는 그것을 등잔불 아래서 유심히 살피셨지요. 할머니의 눈에는 이미 박마님과 이방의 탐욕을 이용해 그들을 스스로 무너뜨릴 거대한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떡방아를 내리치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가짜 약조서다. 하지만 걱정 말거라. 저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데 이보다 좋은 미끼는 없으니 말이다. 할머니는 곧바로 이방에게 보낼 떡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자매의 목숨을 건 탈출은 끝이 아니라 할머니의 지략과 합쳐져 박마님의 숨통을 조일 강력한 반격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떡집 안은 가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김으로 가득 차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욱한 안개 속에서
마치 신선이라도 된 양 묵묵히 떡방아를 내리치고 있었지요. 쿵쿵 하고 땅을 울리는 방아 소리는 거센 빗소리를 압도하며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방아를 멈추고는 땀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를 훔치며 곁에 서 있던 심부름꾼 아이를 불렀습니다. 이 떡 상자를 고을 이방 어른께 전해드리거라. 그리고 박마님이 숨겨둔 비밀 금괴에 대한 이야기도 슬쩍 귀띔해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은밀했으며 그 눈빛은 모든 상황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내려다보는 듯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할머니는 탐욕스러운 이방이 박마님이 독차지하려는 재산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지요. 이방은 할머니가 보낸 떡 상자를 받자마자 눈을 가늘게 뜨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 박마님과 결탁하여 자매의 재산을 나눠 갖기로 약조했으나 그녀가 자신 몰래 더 큰 재물을 숨겨두었다는 소문은 그의 끝없는 탐욕에 불을 지피기에 충분했지요. 한편 박마님은 자매를 놓친 분풀이를 하인들에게 쏟아내며 집안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이방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녀는 오직 사라진 약조서를 되찾을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지요. 할머니가 던진 작은 의심의 불씨는 장마철의 습한 공기를 타고 박마님과 이방 사이에 견고했던 야합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연화의 얼굴에 거친 숯가루와 진흙을 발라 본래의 고운 자태를 완전히 감추어 버렸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구멍난 삼배옷을 걸친 연화의 모습은 영락없는 떠돌이 거지의 몰골이었지요. 할머니는 연화의 손에 낡은 바구니 하나를 들려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박마님은 제 욕심에 눈이 멀어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할 게다. 하지만 이방의 눈은 칼날 같으니 항상 고개를 숙이고 말소리를 낮추어야 한다. 연화는 할머니의 지시대로 비바람을 뚫고 예전의 보금자리였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은 험상궂은 장정들이 지키고 있었으나 굶주린 몸종을 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연화의 도라한 행색에 그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길을 터주었지요. 연화는 가슴이 터질 듯 방망이 질치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한때 자신의 집이었던 그곳은 이 박마님의 악취와 탐욕이 가득한 낯선 괴물의 소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연화는 빨랫감을 챙기는 척하며 박마님이 거처하는 안채 뒷방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박마님의 신경질적인 호통 소리에 온몸에 털이 곤두섰지만 연화는 아버님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공포를 눌러 참았지요. 마침내 뒷방 구석 낡은 약장 틈새에서 아버님께 매일같이 올렸던 약탕기의 잔해와 비릿한 냄새를 풍기는 독초 가루를 발견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품 안에 깊숙이 집어넣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연화는 지금 이 순간이 복수를 위한 가장 위대한 첫걸음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요. 떡집의 깊숙한 안방은 가마솥에서 솟아오른 은은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 겁에 질린 수련의 작은 손을 커다랗고 거친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지요. 수련의 눈동자는 여전히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꽉 막힌 항아리 속에 갇힌 듯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갓 쪄낸 생강떡 한 조각을 아이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수련아, 이 떡에는 이 할미의 기운이 듬뿍 담겨 있단다. 막힌 속을 뚫어주고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줄게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수련이 조심스럽게 떡을 씹어 삼키자 따뜻한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굳어있던 온몸의 근육을 이완시켰지요. 할머니는 아이의 목덜미를 정성스레 주무르며 그간 수련이 겪었을 그 끔찍한 기억들을 하나둘씩 끄집어낼 수 있도록 다독였습니다.
마침내 수련의 말은 입술이 파르 떨리더니 깨진 종소리 같은 가녀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마님이 아버님의 약사발에 하얀 가루를 타는 것을 보았어요. 수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그날의 진실을 쏟아냈지요. 박마님이 아버님의 귀에 대고 이 재산은 이제 내 아우의 것이 될 터이니 편히 눈을 감으라고 속삭였던 그 잔인한 말들을 수련은 단 한마디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고 있는 수련을 품에 꽉 안아주며 서늘한 눈빛으로 벽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이제 아이의 증언은 박마님의 목을 죄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할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비단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 관가에서 일할 때 몰래 챙겨두었던 고을 이방과 박마님 가문 사이에 추악한 금전 거래가 적힌 비밀 장부가 들어있었지요. 할머니는 그 장부를 정갈하게 닦아낸 뒤 갖고와낸 향긋한 유과 상자 밑바닥에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할머니의 손놀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이 떡 상자는 고을 사또께 올리는 진상품이라 일러라. 하지만 길목에 이방의 수하들이 지키고 있을 터이니 그들이 가로채 가도록 일부러 허술하게 행동해야 한다. 할머니는 심부름꾼에게 신신당부를 하며 박마님의 탐욕이 제 발등을 찢게 할 거대한 덫을 놓았습니다. 할머니의 예상대로 길목을 지키던 이방 수하들은 사또에게 간다는 호사스러운 떡 상자를 보자마자 그것을 강탈하여 제 주인에게 가져갔지요. 이방은 상자 밑바닥에서 발견된 장부를 보고는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기에는 박마님이 자신을 배신하고 관가에 뇌물을 바쳐 이방을 제거하려 했다는 위조된 서신까지 들어있었으니까요. 이는 모두 할머니가 두 악인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한 이간책이었습니다. 박마님 역시 자신의 비밀 창고가 털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방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확신하며 광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악인은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떡집 평상에 앉아 부서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찻잔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파멸의 소용돌이는 멈출 수 없는 속도로 박마님의 저택을 향해 휘몰아치고 있었지요. 장마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대지 위로 눅눅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초저녁이었습니다. 떡집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크고 무거운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고을에서 가장 귀하다는 찹쌀을 정성스레 씻어내었지요. 할머니의 손길은 마치 제사를 지내는 제주처럼 경건하고도 치밀했습니다. 할머니는 인편을 보내 박마님과 이방을 떡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가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비책과 숨겨진 금괴의 위치를 알려주겠다는 할머니의 미끼는 탐욕에 눈이 먼 그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었지요. 박마님과 이방은 서로를 죽일 듯 노려보며 떡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김과 함께 고소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향기가 가득했지요. 할머니는 소반 위에 정갈하게 빚은 오색 떡과 향이 진한 차를 내놓았습니다. 박마님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떡을 훑어보았으나 할머니는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먼저 떡 한 조각을 입에 넣으셨지요. 이 늙은이가 제 목숨을 걸고 장난을 치겠습니까? 마님과 이방 어른의 화해를 돕고 저도 노후를 편히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할머니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두 아기는 서서히 경계심을 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따르며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박마님, 15년 전 마님의 친정이 가난해 허덕일 때 그 장부를 조작해준 이가 누구인지 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방 어른, 지난 장마 때 관청의 창고를 비웠던 그 밤의 기록을 누가 지웠는지도 말입니다. 할머니의 폭로가 이어질 때마다 두 사람의 안색은 흙빛으로 변해갔고 서로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공포를 즐기듯 천천히 차를 마셨지요. 이 만찬은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 쌓아온 죄악의 무게를 확인시키는 마지막 심판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비가 다시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하던 바로 그 순간, 이야기는 우리가 처음 보았던 그 긴박한 오프닝의 시점과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떡집 문밖에서 들려오던 장정들의 거친 발소리와 박마님의 호통 소리는 사실 할머니가 미리 짜놓은 연극의 일부였지요. 할머니가 떡방아를 쿵쿵 찌우며 시간을 끌던 그 짧은 찰나에 연화는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마을 뒷길을 통해 관가의 포졸들을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방아 소리는 아이들에게는 희망의 북소리였고 악인들에게는 파멸을 알리는 경종이었습니다. 이 요망한 것들이 내 집안의 가보를 훔쳤다. 박마님이 소리치며 방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할머니는 비죽이 웃으며 품속에서 진짜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가져온 위조된 약조서가 아니라 할머니가 수십 년간 몰래 기록해온 고의 비리 일지였지요. 박마님은 당황하여 이 방을 쳐다보았으나 이 방은 이미 할머니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 박마님의 단독 범행이라며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두 악인이 서로의 멱살을 잡고 추태를 부리는 광경은 빗줄기에 씻겨 내려가는 오물처럼 추잡하기 그지없었지요. 그때 떡집의 판잣문이 벌컥 열리며 빗물에 젖은 포졸들과 함께 위험 있는 자태의 사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는 사또 앞에 정중히 엎드리며 연화와 수련 자매를 앞으로 불러내었습니다. 사또 어른, 여기 이 가여운 어린 생명들이 겪은 피눈물 나는 사연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할머니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아버님의 유필과 독초 가루를 꺼내 놓았고 수련은 할머니의 격려 아래 그날 밤의 진실을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1챕터에서 할머니가 보여주었던 그 비범한 여유는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모든 진실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완벽한 승리를 설계했던 지혜의 산물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마당을 가득 채운 포졸들의 횃불이 빗줄기 사이로 붉은 일렁임을 만들어낼 때였습니다. 사또의 뒤편에서 낡은 도포를 걸치고 갓을 깊게 눌러쓴 사내 하나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지요. 그는 품속에서 번뜩이는 구리패, 즉 암행어사를 상징하는 마패를 꺼내 들어 달빛 아래 비추었습니다. 박마님과 이방은 그 서슬퍼런 광채 앞에 무릎에 힘이 풀려 진흙탕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할머니가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거대한 바둑판의 마지막 수였습니다. 할머니가 사또에게 보냈던 떡 상자 속의 장부는 단순한 고발장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암행어사가 고을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적인 증거였으며 할머니는 이미 어사령이 이 고을을 비밀리에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떡집을 드나드는 수많은 정보원을 통해 꿰뚫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과거 관가 서리 시절 억울하게 귀양을 갔던 어사의 스승을 물심양만으로 도왔던 인연이 있었고 어사는 할머니의 서신 한 통의 한달음에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사 앞에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이며 예의를 갖추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당당하고 고요했습니다. 나으리, 늙은이의 떡맛이 변하지 않았듯 세상의 도리 또한 변하지 않았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증명해 주시옵소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마당 전체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사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레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와 수련은 할머니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비로소 자신들이 안전한 요새에 들어왔음을 깨달았고 두 소녀의 눈에서는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 마를 줄 모르고 흘러내렸습니다. 어사의 서슬퍼런 호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박마님과 이방은 서로의 죄를 떠넘기기 위해 추악한 설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마님은 빗물에 엉망이 된 비단 치맛자락을 움켜쥐며 이방을 가리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이 시킨 일입니다. 저는 그저 연약한 여인으로서 그자의 협박에 못 이겨 도장을 찍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진 쇳소리처럼 기괴하게 들렸고 화장이 지워진 얼굴은 탐욕에 찌든 악귀의 형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자 이방 역시 질세라 박마님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망발이냐. 내년이 남편을 죽이고 재산을 독차지하려 나를 유혹하지 않았느냐. 비소가루를 구해달라 애걸복걸하던 그 추악한 입술을 내가 기억한다. 두 악인이 진흙탕 속에서 뒹굴며 서로의 치부를 까발리는 광경은 고을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구경거리가 되었지요. 할머니는 그 가소로운 풍경을 내려다보며 혀를 차셨습니다. 할머니는 연화가 박마님의 집에서 몰래 가져온 독초 가루와 수련이 증언한 그날 밤의 기록을 여사에게 올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빚는 것은 떡을 빚는 것보다 수만 배는 어렵다지만 죄를 짓고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곳은 이 천지간에 단 한 곳도 없는 법이지요. 할머니의 나직한 일갈에 박마님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긁었지만 이미 포졸들이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쇠고랑을 채운 뒤였습니다. 가문의 영광을 위해 남의 목숨을 벌레처럼 여겼던 박마님의 야망은 할머니가 빚어놓은 진실의 떡방아 아래에서 가루가 되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장마가 물러간 고을의 하늘은 씻은 듯 맑아졌고 뜨겁게 내리쬐는 햇살은 마당의 진흙탕을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관가 앞마당에서는 수많은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슬퍼런 형틀이 세워졌지요. 암행어사의 엄중한 심판 아래 박마님은 지은 죄가 너무도 막중하여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광기 어린 눈을 번뜩이며 허공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요.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서늘한 칼날뿐이었고 탐욕으로 쌓아 올린 화려한 생애는 붉은 피와 함께 흙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비겁하게 발을 빼려던 이방 역시 천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관직을 박탈당한 채 관노비로 전락하여 평생 자신이 무시하고 핍박했던 이들의 발치에서 꾸준히 일을 하며 속죄하는 삶을 살게 되었지요. 화려한 가죽신 대신 집신조차 신지 못한 맨발로 돌밭을 걷는 그의 뒷모습은 권력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자매를 노비로 팔아넘기려 했던 그가 오히려 노비가 된 것은 할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인과응보의 산증거였습니다. 연하와 수련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다시 예전의 보금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장과 전담 문서는 할머니의 지략 덕분에 온전히 되찾을 수 있었지요. 자매는 아버님의 사당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억울함을 풀었음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화려한 대저택보다 할머니의 작고 낡은 떡집이 더 따뜻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으나 자매의 마음 속에는 이미 새로운 삶의 씨앗이 싹 트고 있었지요. 그것은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양반과 애기씨의 삶이 아니라 할머니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지켜내는 강인한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습니다. 마을 어귀에 위치한 할머니의 떡집은 이제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소가 되었지요.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맛 좋은 떡을 파는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할머니의 뒤를 이어 정갈한 시루떡을 빚으며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말을 잃었던 수련은 이제 맑고 고운 목소리를 되찾아 떡을 사러 오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떡집의 요정이 되었지요. 할머니는 여전히 묵직한 떡방아를 내리치며 자매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사실 이 떡집은 고을의 억울한 일들을 해결하는 비밀 결사의 거점이었습니다. 떡 속에 숨겨진 작은 쪽지 하나가 사또의 집무실로 배달되기도 하고
팥고물 사이에 숨긴 은밀한 정보가 암행어사의 길잡이가 되기도 했지요. 할머니는 자매에게 떡 빚는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고 세상의 이치를 바로잡는 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장마철이 돌아와 다시 빗줄기가 대지를 적시는 어느 날 밤, 연화는 할머니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그날의 빗소리는 정말 무서웠는데 지금 들리는 빗소리는 참으로 평온하네요. 연화의 말에 할머니는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거센 비가 내려도 씻기지 않고 오히려 씻길수록 더 맑게 드러나는 법이란다. 자매는 이제 더 이상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라는 거대한 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스스로가 빚어낸 단단한 진실의 떡방아 소리 안에서 자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고소하게 익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탐욕의 눈먼 자들의 끝은 비참했지만 진실을 지켜낸 자매와 그들을 품어준 떡집 할머니의 지혜는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 할머니의 비밀 결사에 합류하세요. 새로운 진실의 장부가 열릴 때 가장 먼저 초대해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떡집 할머니라면 탐욕스러운 박마님에게 어떤 맛의 떡을 선물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남겨주세요. 가장 번뜩이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는 다음 이야기의 영감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은 비에 씻기지 않고 오직 여러분의 관심 속에서 더욱 맑게 드러납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고소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